212페이지 꼭두각시 노름부터인데 어제 수업을 해보니까 진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시간 안에 못 맞춰요. 약간 어림도 없는 정도? 살짝 날려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읽고 왔다는 걸 전제하고 수업을 해야 돼요.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극수필 안 읽은 사람. 야, 넌 쬐끄만 하니까 맨 앞에 앉아야 된다고 이야기 했잖아. 쬐끄만 해가지고 안 보인다고. 너 막 수업 이렇게 들어야 된다고. 이 쬐끄만한 게 이거 책도 아니고 근데 큰일 났네 이거. 제가 오늘 수업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또 올려놓으니까 꼭 본문 내용도 읽어보고 따라와야 돼요. 오늘 극수필 끝낼 거거든요. 그래도 일단 극수필이 어렵지 않다는 점, 그리고 뭐 필요한 이야기들은 그래도 해드릴 거라는 점, 필기가 거의 없다는 점 등이 있으니까 필요한 거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줄 한 줄 다 읽지 않을 겁니다. 필요한 거 위주로만 좀 설명할게요. 자, 212페이지에 보시면 꼭두각시 노름이 나오는데 제목에서도 느껴지겠지만 민속극입니다. 민속극. 민속극. 수능에 마지막으로 출제된 민속극 언제게? 96년입니다. 96년. 그러니까 민속극 자체가 수능에 출제될 확률은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관련된 내용은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거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 시작이 제5막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7개의 막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막이랑 막 사이가 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스토리 하나하나야. 따로따로야. 따로따로. 그래서 5막이랑 7막의 내용이 전혀 이어지지 않고요. 아무래도 민속극이다 보니까 당연히 주된 내용은 풍자하는 거. 그다음에 풍자하려면 들어가야 되는 게 해악성. 해악성이 가미돼서 이야기하는 걸 보고 우리가 골개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신 위주로 좀 정리를 해보면 골개미 이야기할 수 있겠고, 해악성 이야기할 수 있겠고, 풍자가 있을 텐데 이 풍자의 대상은 뭐 좀 뻔하죠. 그래서 뭐 당연히 지배층 이야기 나올 테고요. 그다음에 뭐 가부장적인 거, 사회제도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오늘 보는 이 5막에는 어떤 내용 이야기할 거냐면 가부장 제도의 모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거의 모순, 풍자의 대상이 가부장적인 제도, 그리고 그런 제도 안에 살아가는 남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짧게 같이 좀 보겠습니다. 내 얼굴이 누구 탓이요? 강원도 가서 영감 찾느라고 깊은 산 중에 도토리 묵 먹어서 이렇게 되었어. 이러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꼭두각시가 누구냐면 처입니다. 본처. 마누라라는 거지. 누구의? 표생원의 마누라. 그리고 내 얼굴이 누구 탓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린 지금 시각 자료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탈춤 인테리가 탈을 쓰고 나오잖아. 이 탈에 얼굴에 빨간색 점이 막 찍혀 있어. 천년두 자국이거든. 알고 있으면 이해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꼭두각시가 내 남편을 찾기 위해서 고생하다가 내가 얼굴이 이렇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표성원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네가 고생해서 그렇게 된 거면 내 얼굴은 더 그랬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해괴망측스러운 년, 요사스러운 계집도 많다 이러는데 이거 비속어죠. 비속어를 사용해서 웃음을 주는 것도 있고, 또 표생원이라는 사람의 인성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것도 나타내는 점이 있고, 계속 읽어보면 그러나 생각하니 개천에 나도 용은 용이고 지프로 만들어도 신주는 신주다. 그러니까 큰 마누라에게 상우례남 시켜보자. 여보기에 돌몰이 집내 하면서 돌몰이 집내라는 새로운 인물을 부르죠. 얘가 누구냐면 첩입니다. 근데 처인 꼭두각시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얻은 첩이야. 그러니까 첩을 얻은 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여보 부인, 이러나 저러나 부인이 어느덧 환갑이 넘었고 내 나이가 80이 늙어서 우리가 1점 혈육이 스라이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식이 없다는 거야. 본처와 나 사이에 자식이 없으니 이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도 걱정되시죠? 이러니까 꼭두각시가 그래 오랜만에 만나긴 했지만 나도 그것 좀 걱정된다 이랬더니 표생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네 말을 들어보니 말이요, 내가 그 전에 작은 집을 하나 얻었소 이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 자식 없는 것 좀 걱정되죠? 라고 꼭두각시에게 물어보는 표생원은 내가 첩을 얻은 이유를 정당화하려고 말하는 거지.
내가 자식이 없어서 그거 걱정돼가지고 첩을 얻은 거예요로 말하려고 지금 빌드업 하는 거거든? 그러면서 꼭두각시가 걱정된다 라고 하니까 그럴 줄 알고 내가 작은 집을 하나 얻었어 이러잖아. 이 작은 집의 그럼 의미는 뭐겠어? 첩을 얻었어. 첩을 얻었어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꼭두각시가 오해합니다. 오, 듣던 좀 좋은 말이요. 이 형편에 큰 집 작은 집을 어찌 가리겠소? 이런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표생원이 뭔 소리야 너?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 왜 마시노? 바로 소실을 얻었다는 뜻이었소 이래. 소실이 뭐야? 첩이야 첩. 그러니까 진짜 크기가 작은 집을 얻었다는 게 아니라 나 첩을 얻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처가 못 참아. 본인의 동의를 얻고 구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 꼭두각시가? 이게 뭔 소리냐. 이때까지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런 꼴 보려고 당신을 찾았는 줄 아느냐 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표성원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잔말 말고 주는 거나 먹고 지내지 이래. 이게 뭔 말이야?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거야 지금. 내가 알아할게. 니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라 이런 식의 표현인 거거든.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내. 그랬더니 꼭두각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이러나 저러나 적어도 큰 마누라요 커도 작은 마누라니 이러니까 다시 해석해보면 이거 언어 유희를 이용한 이야기 하는 건데, 크기가 작아도 짜지자면 도연이 같은 거야. 도연이라도 먼저 결혼했으면 이 집의 큰 마누라고, 크다 송시율인 거야. 송시율이라도, 덩치가 송시율이라도 두 번째 결혼했으면 첩이니까 작은 마누라니 작은 마누라한테 가가지고 이제 인사 좀 시켜라 이러는 거야. 꼭두각시가 이제 걔 누군데 나한테 와서 인사라 그래. 걔가 첩이고 내가 처니까 그런 얘기 한 거야. 그러니까 표생원이가 돌머리 집네 법대로 하세. 그러니까 돌머리 집이 뭐용? 이러니까 큰민한테 인사해라 이랬더니 돌머리 집이 이럽니다. 머지않은 저석이 들어서도 알겠어. 자, 요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필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전부 다 내신 위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능 위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좌석에 들어도 알겠어. 이게 이제 이 민속극의 특징이죠. 민속극은 무대 장치가 따로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 교육과정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관객석과의 구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뮤지컬 보러 가면 지금 여러분이 저보고 있는 방향처럼 이렇게 앉아있죠? 앞에 무대에서 이제 배우들이 나오지? 이게 현대극이고, 민속극 같은 것들은 무대가 없이 시장 같은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갑자기 시작하는 거지. 길거리 버스킹처럼. 길거리에서 버스킹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싸서 구경하게 되잖아. 그런 느낌. 그래서 민속극의 특징이 배우가 관객이랑 같이 섞여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자기 차례가 되면 쑥 일어나서 연기를 하거든? 그런 걸 알 수 있는 대목이고,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돌머리집인데 내 돌머리집 하면은 장하나니 나를 다 안다. 그래서 표생원이기로 가문을 보고 살기거든 날더러 작은 집이라 업신여겨서 큰 부인한테 인사를 해라 절을 해라 이런 소리를 하면 나는 니랑 못 산다. 큰 마누라랑 잘 쌌어 이러고 가려고 하는 거야. 나 인사 못해. 나도 그래도 유명한 집 유명한 딸이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고 돌머리집네. 그럴 수가 있느냐. 5, 6월 불도 쬐다가 물러서면서 원하다네 이러는데 오늘은 날씨가 조금 쌀쌀하죠. 5, 6월 낮에 더웠잖아. 거기 불 쬐는 사람 있어 없어? 오늘 핫팩 터트려 본 사람 없지? 그래도 그런 불도 이따가 없으면 허전할걸? 이런 식의 표현이야. 그러니까 가지 마라 이 말이지. 이따 없으면 허전할걸? 그랬더니 돌머리집이 오케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더니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면 아무 말 없이 화가 나서 꼭두각시한테 가가지고 머리를 딱 들이받으면서 인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느그 같은 거야. 느그. 뭐 리아 오늘 와가지고 이제 보통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 리아는 보통 오면은 안녕하세요. 인사가 이렇게 가. 안녕하세요. 머리 왜 그래요? 뭔데요? 원래 그랬잖아. 이렇게 가. 네가 돌머리집 같은 거야. 네가. 쌤이 머리 박으라 해서 뭐 인사 떠나요. 그러니까 박으라고 안 하면 안 박아. 너는 그게 문제인 거야. 원래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박으라 그러면 이렇게 들이박아버린 게 그게 문제라고. 네가 돌머리집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들이받아버려. 그러니까 꼭두각시가 어때? 엄매야 이게 웬일이고 요 사이 인사 예절은 이렇습니까? 이게 뭔 말이고 요즘 MZ는 인사를 이래 봅니까? 이래 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됐다. 내 인사 2번 받으면 대가리 깨지겠구나. 인사는 실은이 세간을 나눠주십시오. 돈 나눠달라 이거야. 재산 분할하듯이 돈이나 좀 나눠주셔. 그랬더니 표생원이
괘씸스러운 계집들이 욕심은 많구나 하면서 내 집은 해남 관머리인데 내 몸은 지금 한양 성중에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내 고향은 해남이고 지금 있는 장소가 서울이다. 그러니까 나도 지금 타향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돈이 있다 없다? 없다. 너네 나눠줄 재산이 뭐가 있느냐 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인물이 나옵니다. 박첨지라 그래서. 실례스러운 말이지만 지내다 보니 남의 집안 문제나 내 몸이 일개 구장이라서, 구장이라 그러면 이제 그 동네 대장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 동네 대장이라서 모른 채 할 수가 없어서 물어봅니다 하면서 박첨지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 구장이세요. 우리 집 꼬라지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요거 세간 나눠달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방법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첨지가 요 밑에 부분 보시면 내가 한 마을의 구장으로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하면서 창, 이 뭡니까? 여기서부터 노래. 근데 이 노래하는 내용을 쭉 보면은 좋은 거는 젊고 새로운 첩인 이 돌몰이집한테 다 주라 그러고 쓰도 못하는 거, 완전히 쓰레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늙고 본처였던 꼭두각시한테 다 주라 그래요. 꼭두각시가 속상하겠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허허 나는 가네 나 돌아가네 덜덜거리고 돌아가네 태도는 허탈함입니다. 허탈함.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때의 세태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젊은 여성을 우대하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뭐가 되는 거야? 풍자의 대상이 되는 거야. 젊은 여성만을 우대하는 그 세태를 풍자할 수 있는 거.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7막 지워도 되죠? 자, 7막 아까도 말했지만 막과 막 사이의 내용이 연관이 없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평안감사의 재상거리다. 요거 어디서 많이 봤지? 상치루로 갑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 선생님 상중이라서 연락 못 받아 얘들아 이런 이야기 할 때. 그러니까 돌아가셨어. 누가 돌아가셨냐면 평안감사의 모친 상녀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평안감사면 꽤 높은 사람이죠. 지배층이죠. 평안감사 부모님 돌아가셨어. 자, 평안감사 나옵니다. 꼴꺽꼴꺽 그러면서 뭐라 그래? 좋다 그래요. 콩나물 빵은 내 차지가 됐기 때문에 엄마가 죽어서 어떻대? 좋대. 이거 뭐야? 폐륜이죠. 평안감사라는 지체 높은 사람이 폐륜적인 면모를 보여. 부도덕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봐도 아까 앞에 있었던 거는 가부장적인 것, 그리고 젊은 여성만을 우대해주는 세태를 풍자했던 거라면 이건 딱 봐도 뭐야? 지배층의 부도덕함을 풍자하고 싶은 거겠지. 계속 읽어보면 작은 박첨지가 나와서 야 이거 누구 상녀냐? 초상 상주놈의 소리가 앓는 곳이냐? 하면서 동그라미 치세요. 상도꾼이 나와. 상도꾼이 뭐냐면 옛날에는 버스가 없잖아. 지금은 이제 뭐 장례식장 같은 걸 가보면 관을 옮길 때 버스로 움직이죠. 근데 옛날 버스가 없잖아. 산에 올라가가지고 시신을 묻어야 되는데 관 들고 가서 묻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 상두꾼이라는 사람들이 나와. 동네 힘 좀 쓰는 젊은 남자들이 나와서 듭니다. 들고 올라간단 말이야. 그 상두꾼인데 상두꾼이 발병이 나가지고 어우 전 못 가겠습니다 하고 상녀를 내려놓은 거야. 그랬더니 평안감사가 이럽니다. 이봐라 박가야, 상녀가 나가다가 상두꾼이 발병이 났으니 인부를 사대라. 지 장례식 아니야? 근데 지나가는 박첨지한테 네가 돈 주고 네가 인부 구해와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거 뭡니까? 지배층의 지배층의 횡포죠. 지 장례식인데 얘한테 인부를 돈 주고 사오라 그래. 박첨지가 갑자기 인부로서 구해옵니까? 소인의 조카놈이 굳은 일도 잘 보고 개덜머리 쩍고 기운이 역사요. 역사라는 건 이제 장사요 이런 뜻입니다. 이상야릇한 놈이니 그놈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빨리 내려온나 이래. 그래서 네 하더니 홍동지를 불러요. 이 홍동지가 누구냐면 박첨지의 조카놈 되는 겁니다. 이봐 딘둥아, 이번에 감사사또 연번시 상두꾼이 발탈이 났으니 빨리 와가지고 상육분 품 좀 팔아라. 이게 뭔 말이냐면 와서 일 좀 도와줘라 이러는 거야. 홍동지가 왜요? 이러니까 내 말 못 들었냐? 지체하면 여기 있죠. 주리대 합춤 고드레 뼈 튕겨지면 호소할 곳이 없으니 라는데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형벌이 있다는 거야. 이것도 뭐야? 지배층의 횡포지. 저거 엄마 상녀 올리는 거 안 도와주면 뭐 하겠다는 거야? 형벌을 내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안 도와줘서 형벌에 처해지고 나면은 어디 가서 억울하다 호소할 데도 없으니까 빨리 나온나? 그러니까 아저씨 말이 진짜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겠냐? 이랬더니 홍동지가 뭐라고 합니까? 빨가벗고 가도 돼요? 이렇게 옷 다 벗고 가도 돼요? 생각을 해봐봐. 장례식 굉장히 엄중한 곳이잖아. 그래서 왜 때로는 그 까만색 옷만 입고 가지 않아도 손가락질 받는 곳이 장례식장이잖아, 그치? 근데 그곳에 빨가벗고 가도 된다는 건 진짜로 빨가벗고 가도 되겠냐 이거? 당연히 안 되지. 아무리 미운 사람 장례식이라도 그건 안 되지. 이건 뭐 하는 거냐면 반항하는 것이고 도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지배층에게. 그랬더니 박첨재가 상관없다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그럼 가서 한번 봅시다 하고 이제 가는 거야. 가더니 상녀 냄새를 맡아봐. 그 관 있잖아. 이 평안감사 모친의 관에 가가지고 냄새를 맡아보는 거야. 얘가 하더니 아우 씨 이게 뭐요? 이래. 왜 그러느냐? 이랬더니 이런 소리를 합니다. 야, 또 온yor에 개 썩는 냄새가 나노 이러는 거야. 지금 평안감사 어머니를 이 강아지랑 동일시한 거죠. 이것도 뭡니까? 마찬가지로 지배층에 관한 도전이고 반항인 거야. 그래서 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랬더니 홍동지가 오케이 삽도가 섭섭하다 그러면 강아지 아니고 큰 개 썩는 냄새 난다 그럽시다 이러는 거야. 그러고 나서 평안감사가 와요. 꼴꺽꼴꺽꼴꺽 상제님 문 안 들이요 인사드립니다 이런 거지. 그랬더니 이놈 상녀도 대부인의 상녀인데 저거 엄마니까 이제 대부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대부인 상녀인데 문 아니고 문 바뀌고 이건 뭡니까? 언어유희. 문 아니고 문 바뀌고 가네 웬 놈이 빨가벗고 덤벙거리느냐 이러니까 빨가벗었더라도 상녀만 잘 매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상녀 모시러 왔다니 듣기는 반갑지만 빨가벗고 무슨 상녀를 매느냐 얘를 잡아내어라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면서 평안감사가 화를 내면서 박첨재를 잡아들여서 곤장을 쳤다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뭡니까? 이중적 모습이죠. 이중적 태도를 보여. 저거 엄마 죽어서 좋다며 지가 안방차지해서. 근데 또 저거 엄마의 그 상녀하는 길을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고 지금 욕하는 거 퇴장을 때리는 거니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지배층을 비난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차범석의 불모지입니다. 자 차범석의 불모지 뭐 너무 유명한 글이긴 하거든요. 일단 결론부터 좀 이야기하면 극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19년도에 생각보다 엄청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능에 극이 출제되려면 6월, 9월 모의고사 둘 중에 한 번이라도 극이 나와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극이 나오지 않았으면은 올해 수능에도 극이 출제될 확률은 굉장히 떨어져요. 상대적으로 훨씬 가능성이 높은 건 수필입니다. 역시 수필은 뭐 당연히 고전 수필 중에서도 뭐 교훈이 있는 것 이런 거 뒤에 이야기해 드릴 거고, 만약에 한 번이라도 극이 나오면 저는 극이 나올 확률이 훨씬 높다고 봐요. 한 번이라도 나오면. 그리고 그 극이 수능에 출제가 되면 평균적으로 한 3년 정도 연달아서 씁니다. 19년도 나왔던 게 16년, 17년, 18년 건너뛰고 19년 이렇게 쭉 썼거든요. 나왔던 것이 보면 이범선의 오발탄, 이강백의 느낌 극락 같은 유치진의 소, 채만식의 재앙날 이렇거든. 유명한 작품 많이 씁니다. 극 같은 것들은. 그 다음에 그 전엔 언제 나왔냐? 10년, 09년, 08년 이렇게 연달아서 나왔었거든요. 요때도 굉장히 유명했어. 유능길의 장마, 조세희 난소공, 천승세 만선 전부 다 유명한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차범석의 불모지는 존나게 유명하거든. 근데 차범석의 불모지는 제가 봤을 때 연기 안 됩니다. 이건 수능에 연기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교과서에 수록돼요. 차범석의 불모지가 교과서에 있어. 근데 모든 교과서에 있냐? 그게 아니지. 근데 여러분은 교과서 다 다른 거 쓰죠. 이게 만약에 수능에 나왔다? 그러면 특정 교과서를 밀어주는 꼴이 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피합니다. 평가원에서. 그래서 워낙 유명한 글이기도 하거니와 뭐 내신 위주로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야기가 근대화 과정에 생기는 갈등이거든요. 근대화에 생기는 갈등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때는 신세대와 구세대의 갈등입니다. 구세대, 신세대. 요거의 갈등이야. 정리를 해보면요. 9세대의 대표적인 인물로 나오는 사람이 최노인입니다. 어제 내가
이거 최노인처럼 보이지 않냐? 어제 이거 글씨 뭐 이상하다고 최도인이냐고 생연명을 하는겨. 너그 친구들이 하여간에 문제가 있어. 다 저 돌머리집 같은 것들. 최노인이랑 결혼했는데 뭐 특별하게 이름이 안 나오고 어머니 이렇게 나와요. 어머니. 어머니라고 하는 거 봐선 최노인과 어머니 사이에 뭐가 있어? 자식이 있어. 그 첫째 아들이 신세대겠죠 이제. 경수. 첫째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딸이 있어. 경애. 그 다음에 둘째 딸이 있어. 경운이. 왜요? 아씨. 막내 아들 경제. 넷을 낳았지. 넷을. 이렇게 됐다 이거야. 이거 들어봤을걸요? 혹시 교과서에 불모지 있어서 한 번 봤는 사람? 넌 봤어? 넌 봤는데 왜 얘네 둘은 못 봤지? 미치겠다. 공부는 이밖에 안 하는구나. 야, 이런. 갑시다. 전체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재밌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노인과 어머니로 대표되는 구시대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분들과 신세대를 대표하고 있는 경수, 경애, 경운이, 경제로 있는 이 신세대와 구세대 간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불모지인데 주로 어떤 갈등을 하느냐. 일단 최노인 직업을 보면 이 사람 사이즈가 나거든. 이 사람 직업이 뭐냐면 전통 혼례 있잖아요. 그 혼구 대여 하는 사람이야. 전통 혼례 본 사람 없죠. 왜 없냐면 잘 안 해. 요즘 전부 다 결혼하면 어떻게 해. 남자는 턱시도 입고 우리 신부는 웨딩드레스 입고 서구식으로 결혼하잖아. 전통 혼례 뭐 갓쓰고 뭐 이거 옷 입고 패백하고 이런 거 잘 못 보죠. 근데 이제 요 시대에 전통 혼례 혼구 대여만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만 봐도 이 사람은 전통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지. 근데 이 전통 혼례 혼구 대여업이 장사가 잘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돼요. 당연히 안 돼. 근대화가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신식 결혼을 다 한단 말이지. 정확히 따지자면 서양식. 장사가 잘 안 돼. 그러면 자식이 많으니까 자식이라도 돈을 열심히 벌어주면 되잖아. 근데 이제 이 집안을 한번 소개를 해보자면은 첫째 아들 경수는 완전히 계획슈입니다. 일이 없어요. 군대 전역하고 놀아. 팽팽 놀아. 그 다음에 둘째 경애는 뭘 하고 싶은 애냐? 영화 배우가 되고 싶은 애야. 근데 지금 영화 배우가 됐냐 그러면은 아니야. 영화 배우를 지망하는 거지. 이 집에서 1인분 하는 거는 사실상 경운이밖에 없어. 둘째 딸인데 얘가 이제 쉽게 말하면 공장 가가지고 사실상 생계를 책임집니다. 경제는 고삐리야. 고3. 성격은 좋아요. 얘는 무죄지. 그러니까 이 집에서 지금 경제적으로 1인분 하고 있는 게 누구밖에 없어? 갱운이. 그게로 이 집이 잘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계속 이런 전통 혼례 혼구 대여업이나 하고 있으니까롱 집에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최노인 어머니 경수, 경애, 경운이, 경제가 주택에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신세대들이 어때? 아버지 집을 팔아봅시다. 집 팔고 우리도 이제 뭐 저런 뭐 타워 팰리스로 이사 가봅시다. 이렇게 된 거지. 너네도 다 대부분 아파트 사시죠? 그 아파트가 편하잖아. 특히 신세대한테 더욱이 편하지. 근데 이제 최노인이나 어머니는 구시대이기 때문에 뭔 아파트고 막 주택이 최고지 이래 되는 거야. 그런 갈등이 있어. 근데 지금 다들 돈이 없잖아. 아버지도 장사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을 먹는데 최노인이 집을 팔려고 생각하진 않고 집을 세를 내놓겠다고 생각해요. 세를 내놔. 그러니까 뭐 전세든지 월세든지 내놓는 거야. 그럼 당연히 매매는 집 자체를 파는 거잖아. 세는 빌려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돈을 좀 적게 받겠죠? 그래서 뭐 최노인이랑 부동산 중개업자랑 돈 이야기 주고받는 걸 들으면서 경수가 오해를 해. 그러니까 최노인이 집을 파는 게 아니잖아. 집 빌려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금액이 작은 건데 그 금액에 집을 파는 건 줄 알고 경수가 꼭지가 돌아버려. 근데 역시 MZ이기 때문에 어른들 앞에서 그리낌이 없어. 싹 바가지가 없기 때문에 나이 지긋한 그 부동산 중개업자 아저씨한테 완 대들어버려. 집값이 왜 이래 쌉니까? 얘는 집을 판다고 오해한 거지. 그리고 최노인은 집을 파는 게 아니라 세를 놓는 건데 얘는 왜 이렇게 집값이 싸다고 뭐라고 하는 거지.
맞아, 벌레가 날아다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막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수업해야 되는데, 이 새끼가 그냥 열받게 하는 거. 뭔 이야기 하고 있어, 너? 그 부동산 중개업자 아저씨가 요즘 젊은 새끼들은 싸가지가 없대, 막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나 이 근대화 시대에 있는 구세대랑 친세대가 막 부딪히는 장면이 나와.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 경수가 오해를 풀어요. 집을 파는 금액이 이게 아니라 빌려주는 금액이다. 네가 오해한 거다. 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경수는 약간 빠꾸가 없는 스타일이야. 걔가 한번 꼭지가 돌을 버리까네. 내가 오해했노? 머쓱 이러고 집에 들어갔어야 되잖아. 근데 얘 족같은 집구석 하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뭘 돌돌 말아서 챙겨서 나가는 거야. 그 길로 이제 큰 대로가로 뛰어나가. 얘가 대로가로 뛰어나가가지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총을 꺼내가지고 야, 이 개라색들아! 여기에 돈 다 때려 담아! 이렇게 된 거지. 강도짓을 벌여요. 강도짓. 강도가, 그러니까 얘는 2차 전직을 강도로 합니다. 강도짓을 해. 그러던 와중에 경혜 있잖아, 경혜. 경혜는 영화배우를 지망했잖아. 근데 요 시대에는 또 사기꾼이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네 영화배우 시켜줄 테니까 뭐 돈 좀 갖고 와봐라. 이런 것만 하면 또 다행이야. 뭐 영화배우 하려고 하면은 네 프로필 이런 걸 좀 찍어야 되니까 옷 싹 다 벗어봐. 사진 한번 찍어보게. 이런 게 많았다고. 그래서 교육적으로 좋지 못한 끔찍한 일을 당해요, 경혜가. 속상한 일이 생겨. 그래서 터덜터덜 집으로 들어왔어. 그 집안 꼬라지가 막 뒤숭숭해. 집도 내놓는다 카제. 오해해갖고 경수랑 최노인은 싸웠제. 경수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제. 막 분위기가 뒤숭숭해. 안 그래도 뒤숭숭한 집에 경혜는 지금 기분이 어때? 영 속상해 삐제. 방에 들어가지고 탁 풀 죽어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놈의 집구석에 벼뜰 일이 있어가지고 우편이 하나 오네. 그럼 우편을 뜩 받아보니까 그게 뭐냐? 경수가 드디어 취직에 성공한 거야. 그래서 취직에 성공했다는 통지서가 온 거야. 그래서 드디어 됐다. 그래서 집에서는 다들 어때? 잘 됐다 잘 됐다 하고 있겠죠? 뭘 모르고 경수가 야, 이 개라색들아! 이게 된지 몰랐는 거야 지금. 그래서 경수가 강도짓을 하다가 당연히 잡혀가지고 집에 경찰이랑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때? 엄마랑 최노인이 억장이 와르르 맨션이죠? 이게 받아있는 요 취업 통지서도 완전 그냥 똥종이 쪼가리 돼버린 거죠? 아무 의미 없어졌어. 그러면서 경수가 경찰 아저씨한테 잡혀갑니다. 완전히 허탈하지? 이놈의 집구석 왜 하면 좋겠노? 해가 경혜한테 이야기하려고 경혜야 하고 문을 뜬 열었더만 끔찍한 일을 당해서 너무 속상했던 경혜가 스스로 생을 마감해버린 채로 안에 있는겨. 그래서 최노인이 절규띠를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자범석의 불모지. 전체 이야기 전부 납니다. 어딜 들어도 기억나시겠죠? 자, 하나만 더 하고 좀 쉬겠습니다. 조금 큰일 났는데 시간이 어제보다 더 미뤄졌는데. 자, 극수필 3. 자, 노비문서입니다. 요거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민속극의 요소가 좀 들어가고요. 이게 민속극이 아닌데 민속극의 요소가 들어간다는 거거든. 어떤 게 들어가냐면 취바리의 제담이 있어. 이거 취바리라는 이름 혹시 들어봤지? 봉산탈춤할 때 걔가 나와가지고 취바리가 막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웃긴 이야기, 제담. 그리고 또 그리스 극의 요소가 섞여요. 그리스 극의 요소가 뭐냐면 코러스. 벌써 들어봤지? 이거 두 개가 가미된 현대극입니다. 현대극. 그래서 왜 별표치라고 했냐면 굳이 수능에서 극을 하나 뽑아서 써야 된다면 이런 요소들이 많은 걸 선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배경이 고려시대거든. 근데 고려시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현대극이라 그랬잖아. 이 고려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197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고 싶었던 거야. 뭘 말하고 싶었는데 인간 존엄의 회복. 주제부터가 좋죠? 이런 주제는 수능에서 별로라고 할 수가 없거든. 인간 존엄 회복. 또 지배층의 부도덕함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노비문서라는 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제가 전체 이야기를 좀 빠르게 하고 쉬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좀만 집중해 주세요. 지금 여기 노승 나오죠? 이장헌 나오죠?
다음에 부사와 판관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여기 지워도 되겠습니까? 옆에다 써드릴게요. 따지자면 노승 그다음에 뭐 그냥 지배층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이자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잘 들어. 시대가 고려라 그랬잖아. 몽골군이 침입한 거야.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군사들이라고 기 나가봐야 싸우면 지는 거야. 더 이상 이제 써먹을 인간도 없어. 그랬더니 노승이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노비들 불러서 노비군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노비들이 바보도 아니고 뭐 한다고 쥐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워주겠냐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얘네가 말하죠. 그때 이자헌도 지배층이거든요. 일단 근데 따로 뺀 이유가 있다. 이자헌을 포함한 지배층이 노승한테 말해.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노승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방량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된 거야. 방량이 여기 있어요. 방량하는 것이요. 이럽니다. 뭐냐면 방량의 의미가 뭐냐면 노비들을 양민으로 풀어주는 걸 말합니다. 전쟁 끝나면 노비를 양민으로 풀어주자 이거야. 그러니까 노비를 해방시켜주자는 거야. 그랬더니 이 밑에 부분을 보시면 지배층과 이자헌 이런 말합니다. 그거 안 된다. 우린 일단 그런 역사가 고려에 있었던 적이 없어. 방량이란 역사가 없어. 두 번째로 돈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세 번째로 일은 누가 하냐? 이렇게 되는 거야. 반대합니다. 그랬더니 노승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못 잘긴데. 노비군 안 만들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데 그 돈이고 뭐고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그래 일단은 그러는 게 맞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뒤에 이야기를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해드려 보면 노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방량해주겠다고 이번 전쟁에 참여하면. 노비들이 바보냐? 바보가 아니죠? 그러니까 노비들이 뭘 먼저 요구하냐면 먼저 태워달라는 거야. 노비 문서 먼저 태워라. 그러면 이때 문화를 잘 모르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 노비 문서 태우고 나면은 어차피 자유인데 그러면 전쟁 참여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지. 몽골군이 들어오면 나 이제 자유의 몸이 됐어. 노비였다가 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봐야 되는데 전쟁 나서 몽골군한테 침략당해서 끝나면 나 못 살잖아. 그치? 그러니까 죽을 용기로 싸워보게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 노비군의 대장 강쇠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강쇠를 필두로 모든 노비 문서를 싹 다 태워줍니다. 싹 다 태워줘요.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노비들이 군대를 만들어서 와 나가서 몽골군이랑 딱 싸워가지고 크게 승리해요. 잘된 일이지. 너무 좋은 일이지. 그리고 노비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었죠. 방량됐잖아. 자기들 이제 양민이지 더 이상 노비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줄거리 부분을 보면 방량해주겠다는 약속을 듣고 노비군이 조직이 돼서 노비군이 활약해서 몽골군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었다는 이 기대와 벅찬 감정 때문에 노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파티를 벌여. 파티를 잔치 한번 해야 되겠다 된 거지. 근데 여기 봐봐요. 이렇게만 적혀있어. 중략 부분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이자헌 대감이 잔치와 놀이를 금지했다. 그것 때문에 무장한 노비들이 불만이 커지고 의심이 커졌다고 나오는데 여기가 잘린 게 있어. 뭔 내용이 잘렸냐면 이자헌의 딸이 있습니다. 이자헌의 딸 누구냐면 이름이 지영이야. 근데 이 지영이가 고막 강쇠한테 뿅반이 붙는 거야. 그래갖고 강쇠랑 지영이가 키가를 하는 장면을 이자헌이가 맞붙는 거야. 그러니까 이자헌이 어떻게 돼? 희떡 떨어버려. 아니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간 취급도 못 받는 노비가 내 딸이랑 뽀뽀를 해? 못 참겠노.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야야야 뭐 잔치 이거 다시 붙여. 완전 개짜증 나고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되나?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자헌이 노승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노승이 왜 잔치하는 거 못하겠어요? 라고 하니까 이자헌이 이제 솔직하게 말은 다 못하고 아니 내가 글쎄 우리 지영이랑 강세랑 뽀뽀하는 걸 바탕깨롱 까지는 못하고 아니 좀 아닌 것 같다. 말을 바꿀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서 여기 있죠. 이자헌과 지배층들 얘네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면 이 노비들 다시 불러들여야 되겠다. 근데 노비 문서를 다 태워버렸잖아. 그럼 이거 어떡합니까? 이랬더니 얘네가 세운 계획이 이건 거야. 노비들을 지금 노비군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기 손으로 노비 문서를 쓰게 하자. 누가 쓰냐? 그럼 바보도 아니고. 지금 자기 손으로 노비 문서를 쓰는 사람은 진짜 하늘에 맹세하고 니들의 자식부터는 양민 취급해줄게. 근데 이번에 지 손으로 노비 문서 안 썼다? 그거는 나 이제 영어를 장담 못한다. 니들 잡혀가지고 막 물고문 막 지직 전기고문 지쳐져가지고 억지로 쓴 애들은 니들 자식의 자식까지도 영원히 노비 시킨다? 라고 말하면 노비들이 스스로 와서 쓸 겁니다. 이런 계획을 세운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노비들이 받아들이겠냐? 당연히 반란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심지어 얘네 지금 무슨 상황인데 무장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분위기를 싹 보니까 찌름한 거야. 뭐가 찝찝우리하노?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강세랑 지영이가 둘이 손잡고 막 도망가가지고 결혼을 해빕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분을 완전히 초월한 사랑의 결실을 맺은 거지.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의 주례를 누가 하느냐? 노승이 해, 노승이. 그래서 요렇게가 결혼을 해버려. 요렇게 결혼하면 안 되지. 요렇게 결혼을 해버려. 얘 그거를 주례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완전히 뭔가 신분 제도를 극복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일이 있을 것만 같았는데 둘이 이제 결혼하고 여기서 누가 나와야 되냐면 제가 앞에 써놓은 얘가 나와줘야 돼. 취바리가 강세 절친이거든. 결혼했으니까 놀러 가야 될 거 아이가. 그래서 같이 놀러 가려고 취바리를 기다리는데 아니 글쎄 취바리가 안 와. 그래서 강세가 띡 보니까 취바리를 이 지배층들이 싹둑 모가지 썰어버리는 거야. 이거 보니까 지금 이제 강세가 참을 수 있나 없나? 없죠? 극대노죠? 여전히 우리 사람 취급해주지 않는구나. 저거 죽이면 죽여버리고. 그래서 못 참겠다 해가지고 강세가 지영이한테 가가 여보 나 못 참겠어요. 내 친구들 막 모아가지고 청와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된 거지. 그럼 지영이가 안돼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노비군들이 강세가 우두머리 역할을 하긴 했지만 지영이랑 결혼됐다는 사실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도망가서 결혼했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강세는 강세대로 노비군을 모아서 진격할 준비를 하는 동안에 노비군들은 노비군대로 취반이 죽었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자기들도 뭔가 이런 하나의 믿을 구석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영이를 납치해버립니다. 상황이 복잡해졌지 지금. 그래가지고 강세가 엄마야 좆됐다 내 마누라 해갖고 이자원한테 호닥닥 뛰가요. 가서 당신이 말 바꾸는 바람에 지금 당신 딸 지영이가 죽게 생겼다. 정신 차려라. 그래서 이자원이 어떻게 돼? 후회하지. 그래서 이제 관군이랑 이 노비군이랑 와 맞짱뜨기 일보 직전 장면에 이자원이 호닥닥닥 가가지고 멈춰 정지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 말을 아무도 안 들어줘요. 왜냐면 노비군은 노비군대로 이자원에 대한 신뢰가 없죠. 그다음에 관군은 관군대로 이자원 말 들어가지고 노비들 풀어주면 지들한테 좋을 게 없죠. 그러니까 이자원 말을 아무도 안 들어줘. 그래서 이자원이 그만하라고 지금 내 딸이 지금 잡혀갔다고 빨리 이거 노비들 다 그냥 해방시켜주라고 라고 하니까 관군이 듣기 싫잖아. 그래서 관군이 이자원 모가지 썰어버립니다. 싹둑. 그래서 목이랑 얼굴이 분리돼.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는 관군들이 어떻게 돼? 은매야? 이자원 모가지를 썰어? 야 이러면 우리 믿을 수 있는 얘는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카드 아니야? 아니잖아. 이자원 보고 얘 데리고 간 건데 이자원이 죽었어. 그러니까 얘 쓸모가 없지. 그래서 관군이 이지영을 죽여버립니다. 강세는 어떻게 돼? 모든 걸 잃었죠. 전의를 상실해. 그래가지고 순순히 잡혀가고 처형을 기다리면서 요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결국 얘네의 반란이 성공했어 못했어? 못했어. 지배층을 밟고 일어설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근데 이 이야기가 결국 다시 돌아와서 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라고? 고려에 있었던 이야기인 척 하면서 1970년대에 살고 있었던 이 작가가 윤대성 씨가 지금도 그렇다.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올라올 수 없어. 그들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뭉쳤어도 해내지 못해. 이 지배층의 너무나도 심한 이 부도덕함과 그리고 그들의 횡포 때문에 일어설 수가 없다. 인간의 존엄조차 회복하기 쉽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게 노비 문서입니다. 좀 쉬다가 쉬는 시간 많이는 못 드려요. 20분 할게요. 이 이제 영화 자체는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건데 약간의 각색이 있고 각색한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니까 영화 제작을 위해서 만들었겠죠. 그래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운명을 수용하는 것, 그리고 생의 의지를 회복하는 것, 그런 내용의 이야기인데 전체 줄거리 빨리 이야기해 드릴게요. 일단 최장수
오동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오동훈이야. 이 오동훈이라는 사람은 원래는 음악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남사당패랑 돌아다니면서 노래하는 사람, 소리꾼이라 그러지. 소리꾼이라서 이게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떠돌이 생활을 한참 하다가 오동훈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면 소향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제 소향도 그렇고 오동훈도 그렇고 파이팅이 좀 넘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그날 밤에 그냥 바로 거사를 치러버린 스타일. 그리고 거사를 치른 다음에 오동훈은 떠돌이니까 당연히 떠났겠죠? 떠났는데 이게 웬걸? 원샷 원킬로 애기가 생겨버린 거야. 그래서 둘 사이에서 나오는 애기가 뭐냐면 옥화라는 딸아이입니다. 근데 이 옥화도 엄마와 아빠의 DNA를 받았잖아. 그래서 약간 파이팅이 넘친 스타일이야. 그래서 누구를 만나버리냐면은 이 마을에 쌍계사라는 절이 있는데 쌍계사에 법운이라고 하는 스님을 만나서 화끈한 하루를 보내버려. 화끈하게 하루를 보내버렸으니까 스님 이러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그러니까 파괴승이 돼가지고 쌍계사에서 어떻게 돼? 떠나버려야 돼. 그래서 법운 스님도 떠나버려. 근데 이게 웬걸? 엄마의 DNA를 받아서일까? 옥화도 완전히 원샷 원킬로다가 애기가 생겨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문학이에요. 미친 새끼들아. 웃으면 안 돼. 이거 문학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문학적으로다가. 그래서 애기가 생겼어. 그 애기의 이름이 바로 성기입니다. 미쳤어? 정신 차려, 영경아. 뭔 생각하는 거야, 지금? 문학 작품입니다. 이상한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성기를 나왔어요. 이름이 성기입니다. 뭐 성이라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치? 뭐 김성기라거나 최성기라 그러면 좋은데 이 문제가 뭐야? 아빠가 누군지 몰라. 따지자면은 뭐 오성기가 되겠죠? 오성기는 훨씬 낫잖아. 뭔가 됐다. 니네 이미 내가 봤을 때 정신. 아빠가 스님 아니에요? 아 맞네. 법성기가 되네. 법성기. 근데 이건 이제 진짜 이름이 아니니 이들 때문에 내가 더러워졌잖아. 정신 차리라고. 알았어? 영어 이름은 딕 이렇게 되는 거지. 딕. 성기를 만났어.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문제가 뭐냐면 옥화랑 성기랑 이래가지고 엄마랑 아들이랑 잘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봐봐. 옥화 입장에서 보니까 성기의 DNA를 봐봐. 아빠도 어디 가고 없제? 저거 할아버지도 어디 가고 없제? 그러니까 분명히 성기에게는 역마살이라는 것이 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걱정돼. 역마살이 뭐냐 그러면 한 군데 정착을 못해요. 니들이 막 그 왜 친구들 중에서도 뭐 날만 새면은 기 나가야 되고 집에 못 붙어 있는 그런 애들 있잖아. 그 실제로 뭐 사주팔자 혹시 보러 가본 사람 혹은 엄마 하는 말 들어봤다. 뭐 지금은 어려서 볼 나이가 아니죠. 뭐 나중에 뭐 그럴 일이 잘 없겠지만 뭐 남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가 뭐 무슨 뭐 자원봉사자 같은 애라도 만나가지고 생겼다 칩시다. 그러면은 꼴에는 무슨 20살에 영원할 것 같은 사랑이라면서 손 꼭 잡고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 사주로 한번 궁합 보자 지랄병을 한단 말이야. 그때 역마살이 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추천을 많이 해. 뭐 해외 취직을 해라. 뭐 이런 떠돌이 생활을 추천해 준단 말이지. 하여튼 이런 게 걱정되니까 요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게 걱정되니까 엄마가 이 성기를 쌍계사에 맡겨가지고 기운을 좀 누르려고 그래. 근데 그 스님이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이 역마살이라는 게 누른다고 눌러질 게 아닐 것이다. 열심히 도를 닦아야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성기가 쌍계사에서 열심히 역마살을 누르고 살고 있을 때 최장수 오동훈이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자기의 딸, 여기서 이제 계연이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딸 계연이를 데리고 이 마을에 온 거야. 그래서 우연히 옥화의 집에 오게 된 거지. 계연이를 데리고. 근데 성기랑 계연이가 서로를 보자마자 한눈에 뿅 가버리. 그래서 금단의 사랑이 시작돼버려요. 그래서 문제. 성기랑 계연이는 이 상황이 금단의 사랑인지 모르죠.
왜냐면 옥화도 처음에 오동훈을 보고 우리 아빠라고 생각 못했거든. 그냥 떠돌이 생활하던 소리꾼이 왔는데 자기 딸 데리고 왔어. 딸이 계연이래. 근데 계연이를 우리 성기가 좋아하네. 근데 성기는 역마살이 있잖아. 그러니까 야 이래 된 김에 고마 둘이 결혼해가지고 성기가 이 말에 잘 눌러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그래서 처음에 옥화는 열심히 계연이랑 성기의 사랑을 응원한단 말이지. 근데 아 있나? 어느 날 딱 보니까네 계연이 귀 밑에 사마귀가 나 있는 거야. 그걸 또 보니까 옥화가 자기 귀를 씩 하며 너도 내 귀에 사마귀가 있는데 이거 설마 씨발 내 동생 아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 찾아가가지고 일마 이거 정체가 뭡니까? 그러니까 무당이 네 동생이다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따지자면 옥화와 계연은 서로 배가 다르지만 엄마가 다르지만 아버지가 같은 배다른 동생인 거죠. 자매야 자매. 그러면 성기한테 계연이는 뭐야? 이모지 자스가 미치겠다. 와 진짜 미치겠다. 이게 무슨 고3 수업인데 이게 진행이 되나 이게? 이모 고모를 할 줄 몰라 보는데 이게 맞아? 와 외국 살다 왔어? 네. 그래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성기는 지금 이모를 사랑한 거야. 이게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더 이상 옥화가 계연이와 성기의 사랑을 밀어줄 수 없지. 근데 이제 오동훈 씨가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이니까 또 떠날 때가 됐어. 그래서 계연이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옥화가 잘됐다 잘 가라 이런 식인 거야. 성기가 어때? 엄마가 밉지. 두 사랑을 이어줘서 계연이는 놔두고 아저씨만 가세요 했어도 좋았을 텐데 엄마가 미운 거야. 그래도 어떡해. 엄마는 아들한테 네가 좋아하는 저 여자 네 이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말 못하고 둘을 보낸단 말이야. 그리고 나니까 이제 성기가 완전히 식음을 전폐해버려. 밥도 안 먹고 막 고마 안 먹고 죽어볼랍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엄마가 그걸 보고 가슴이 찢어지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네가 사랑한 계연이 사실 내 동생이다. 그러니까 성기가 어떻게 돼? 헤 이렇게 되지. 헤 은매야 절대로 있으면 안 될 일이 일어나 버렸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성기가 조금씩 멘탈을 회복합니다. 그 사랑을 결코 이루어지면 안 되는 사랑이었다는 걸 깨닫고 나서 멘탈을 조금씩 회복하더니 엄마한테 가서 이런 말을 해. 엄마 나 엿판 하나만 짜주세요. 엿판이 뭐냐면 요렇게 매가지고 엿 쌓아가지고 이제 시장 가서 파는 거. 이건 즉 시장마다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떠돌이 생활을 시작하겠다는 뜻인 거야. 근데 엄마가 얘가 지금 사랑을 잃고 제정신이 아니라 죽다 살아났잖아. 그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해서 애가 이제 엿판을 짜가지고 이 마을을 떠나면서 이야기가 끝나. 그래서 결국엔 역마살이라는 본인의 운명을 수용하게 되고 혀 깨물고 칵 죽어볼랍니다 했지만 밥 챙겨 먹어가면서 본인의 삶을 받아들이는 생의 의지를 나타내는 이야기가 이 김동리 원작의 역마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재밌다 재밌어. 넘어가. 다음 극수필 5. 요거는 조금 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수능에 나올 확률이 좀 낮다고 봐요. 영화 시나리오고 개봉도 했어요. 나름 유명하더라고요. 꽃피는 봄이면 혹시 본 사람? 없죠? 뭐 옛날 영화더라고. 여기에서 이제 현우랑 연희가 나오는데 연희는 별로 안 유명한 사람인데 현우는 이름 들으면 다 아는 사람이 연기했습니다. 누구냐면 최민식 아저씨가 있어요. 최민식 아저씨가. 느그스장하고 하는 그 아저씨가 여기서는 완전히 멜로 영화. 젊을 때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체 내용을 제가 좀 간단하게 말할게요. 2004년에 개봉한 영화고요. 따뜻한 인간의 그러니까 주제는 굉장히 좋아요. 현우가 원래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면 트럼펫 연주자야. 그러니까 이제 혹시 주위에 트럼펫 연주자 본 사람 혹은 내 장래 희망이 트럼펫 연주자인 사람 잘 없죠? 아니 무시하네. 쓰레기네. 진짜 니들 둘은 진짜 안 되겠다. 트럼펫 연주자 왜? 아이고요. 진짜 나쁘네. 근데 이제 트럼펫 연주자를 꿈꾸는 사람이 잘 없는 이유는 이제 생계 유지가 좀 쉽지 않지. 낭만은 있지만 뭔가 멋있잖아. 너 직업이 뭐야 하면 나 트럼펫 연주자야. 약간 낭만은 있어. 낭만은 있는데 원래 낭만 좋다 보면은 이 물질적인 거랑 좀 멀어져요. 근데 둘이 이제 연애를 했잖아. 연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잘 유지가 되겠나 안 되겠나? 사랑 유지가 잘 안 돼요. 생각해봐봐. 도연아 네가 뭐 그러기 쉽지 않겠지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쳐. 그러면 이제 내가 말해줬지만 남자친구 사귀면은 도연 남자친구는 도연이랑 손을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잡고 내려가.
저 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손을 잡으려면 도현이는 버스 잡듯이 손을 이렇게 잡아. 도현이 키가 135이기 때문에 남자랑 손을 이렇게 잡고 해야 돼. 도현이 계속 어깨가 아파요. 이렇게 가야 돼, 버스처럼. 그런 남자친구 생겼다 쳐. 그럼 도현이가 손 잡고 이렇게 가. 이렇게 가다가 기념일이야. 너네가 연애한 지 1년 됐어. 남자친구가 선물로 딱 주는 선물 A, B가 있다. 짜잔 하고 열었는데 너네 화장지우로 솜이 가득 들어있는 거. 널 준비해서 화장 지우기 편하라고 화장솜 잔뜩 샀어. A. B. 딱 열었는데 에르메스 버킨백. B가 좋죠.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어. A 좋아? 화장솜? 오케이. 생일마다 화장솜 무조건 보내줄게. 꼭 그런 멋진 남자 만나라. 저는 싫어요. 그래서 이게 연애가 잘 안 돼. 그래서 현우가 고마 현타가 와. 둘이 헤어져 삐고 나서.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강원도에 이제 임시교사를 하러 갑니다. 음악 임시교사. 왜 이렇게까지 현타가 왔느냐? 고마 둘이 헤어져 삐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연희가 딴 남자랑 결혼한다는 걸 들은 거야. 그래갖고 엄매야 내가 내 꿈 쫓다가 이래 됐겠구나 하는 생각에 강원도에 임시교사를 하러 갔는데 아니 웬걸? 거기 가니까는 관악부가 있는 거야. 관악부. 이 학교에. 관악부가 뭐야? 트럼펫이 뭔데? 관악기잖아. 관악기. 관악부가 있어. 근데 영화니까 역시나 어떤 게 있냐면 요 관악부가 올해 나오는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하지 못하면 이 관악부는 해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눈에 딱 보이죠? 이걸 본 현우가 갑자기 다시 한번 음악에 대한 열정이 솟아오르면서 애들을 열심히 이제 가르쳐 주겠지. 근데 요 마을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 뭐 어떤 게 있냐면 구체적으로 안에 있는 내용 하나만 이야기해보면 여기서 관악부 트럼펫 연주를 하고 싶어하는 꼬맹이들이 있단 말이야. 관악부에서. 근데 집에서 막 반대해. 여기 강원도잖아. 대부분 부모님들이 막 탄광촌에 근무하시고 이런단 말이지. 그래서 그 부모님을 찾아가 보니까 아버지도 원래는 트럼펫 연주를 하셨던 분인 거야. 근데 생계가 힘들어져서 탄광촌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내도 트럼펫을 하고 싶다 하니까는 희똑 떨어버리는 거지. 왜냐면 내가 해보기 힘들거든. 그래서 막 반대를 해요. 그런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현우가 어때? 마음에 뜨거운 게 끌어오르지 다시. 낭만 치사랑이 돼버려. 그래서 애들이랑 막 열심히 연습을 시켜가지고 전국대회 딱 나갑니다. 그래서 막 뽀빠라빠빠빠빠 딱 했는데 1등 해 못해. 여기서 우주반전으로 1등을 못합니다. 1등을 못해요. 킹치만 현우는 1등을 못했어도 마음에 뭐가 남았죠? 뜨거운 음악을 향한 열정. 그러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옳았구나. 고마 이런 마음으로 살아버려야 되겠다.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현우가 오케이. 다시 내 돌아가야 되겠다. 누구에게로? 연희에게로. 이 뜨거운 음악의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고마 기차 타고 연희 집으로 갖다 꼽아버려. 연희 집 밑에 벤치에 턱 앉아가 보니까 친구가 연락이 와서 알려주는 거야. 연희 그 결혼 안 한대. 그럼 이제 어떻게 돼? 희망이 생겼잖아. 다시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연희한테 최민식 아저씨가 전화를 턱 걸어가지고 씨발 내가 너 사랑하면 안 되냐? 내가 너 사랑할 수도 있잖아 하니까 연희가 맞아 이렇게 하면서 이 제목처럼 둘 사이에 꽃피는 봄이 올 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 진짜라고 이런 느낌 맞다고. 알겠어요? 다시 봄을 꿈꾼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넘어가세요. 개 짜증나니까. 내 진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는 여러분들이랑은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싫어요. 개 짱나고. 맞아. 아씨 뭐 내가 너 씨발 사랑하면 안 되냐? 내가 너 사랑할 수 있잖아. 그래. 그러니까 맞아 이렇게 한다고. 가겠습니다. 자 234페이지입니다. 호동설악기고요. 별 3개 치겠습니다. 이제 똥구멍에 힘 좀 주고 들으셔야 돼요. 호동설악기가 뭐냐면 고전수필인데 제가 예전에 수능에 출제되는 고전수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 그게 뭐냐면 교훈이었어요. 교훈. 근데 이거는 교훈이 있는 글이냐? 그게 아니야. 근데 왜 여기 내가 별 3개를 치라 하냐면 엄청 중요한 이야기. 이 고전수필이 기행문인데 어떤 기행문이냐면 최초로 여성 작가가 작성한 기행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조선 후기거든요. 여성 혼자의 몸으로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기행문을 쓰는 거 쉽지 않아요. 여행을 혼자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허락해줄 리도 거의 없고요. 근데 여기 있는 이 김금원 선생님은 여성의 몸으로
혼자 호동설악기잖아. 이게 우리나라 거의 전체를 다 돌거든요. 이게 따지자면 호가 전라도 지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동쪽으로 왔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강원도를 갑니다. 강원도에 가서 금강산 다 보고요, 설악산 다 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 지금 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산과 바다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다 보고 나니까 다시 수려하고 번화한 곳을 더 보고 싶어졌다 해서 어디로 가? 한양으로 가잖아. 한양을 낙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호동서 락인 겁니다. 락. 오케이? 그래서 락은 낙양의 한양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 돌고 나서 한양까지 간 다음에 요 뒤에 이제 있는 부분은 한양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것만 좀 보겠습니다. 하늘이 이미 나에게 어질고 지혜로운 성품을 주시고 귀한 을을 만들어 주셨으니 어찌 산수를 좋아하고 즐기며 견부를 넓히지 못하겠냐. 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지. 나도 세상 만물을 보고 느끼고 싶어요. 하늘이 이미 내게 총명한 재주를 주셨으니 어찌 무명한 나라에서 성취를 할 수 없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죠. 여자로 태어났으니 깊은 담장 안에서 문을 닫아 걸고 법도를 지키는 것이 옳습니까? 지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여자지만 나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어. 한미한 집안에 태어났으니 처지대로 분수에 맞게 살다가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게 맞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은. 난 나가서 이름을 넓히고 싶다는 거야. 뒤에 거는 뭐 첨륜, 구런 이런 거 나오면 아주 깊게 안 읽어도 됩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죠. 선생님, 저는 첨륜, 구런 이게 뭔 이야기인지 몰라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보다 핀트를 못 잡는 거야. 이거 그냥 고사 인형이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시고.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은 나 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가족이 쉽지 않았지만 허락을 해줘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근데 떠날 때 여성의 몸 그대로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었어. 보시면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이 당시의 여성들의 사회적인 인식 같은 것을 알 수 있죠. 여자들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여자 혼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아다닐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내가 이 글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김금원 선생님은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린 누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거든. 근데 이 시대에 이런 생각에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야. 그래서 최초라는 건 늘 대단한 거고, 이분은 근데 아쉬운 점 하나를 꼽자면 돌아다니면서 바로바로 쓰셨냐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좀 더 날짜랑 날씨랑 구체적인 묘사들이 많을 텐데 다 돌고 나서 집에 와서 쓰십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쓰시는 거야.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다. 그래서 뭐 뒤에 있는 내용은 보면은 여기 삽입시가 있죠. 한가로이 부평초처럼 멀리 논일기를 일삼았다. 부평초 알면 좋은데 개구리밥 같은 겁니다. 개구리밥은 이제 물 위에 둥둥 떠다니죠.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유유자적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 산에 오른 지 여러 날이 되도록 멈출 줄을 모르겠대. 이 한가로움이. 돌아갈 마음에 즐거이 동쪽으로 흐르는 물을 따라가니 서울의 바람과 안개도 조만간 거치리라. 이건 이제 지금은 멀리 있어서 서울이 아득하게 보이지만 점점 가까이 갈수록 서울이 선명해지겠죠? 그런 걸 묘사하는 겁니다. 오케이, 삽입시. 뒤에 가서 삽입시의 이야기 다시 한번 더 해드리고요. 지금 여기에서 문단구문 하나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있죠. 이만큼 긴 이야기들인데 이거 그냥 서울의 지형, 그 다음에 지리적 이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울은 이래서 좋아, 이런 것들이 유리해, 이런 이야기 하는 거고요. 이제 그 D가 중요한데 이거 기행문이잖아. 기행문은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게 뭘까? 야, 기행 같잖아. 그러면은 뭐라고 써야 되노? 어디 가고, 그 다음 어디 가고, 그 다음 어디 가고, 이거 보고 뭐라 그러노? 두 글자로. 여정이라고 하죠. 남산에 갑니다. 여정 찝어봅시다. 여정이 중요해요. 남산에 먼저 가. 남산 가가지고 이제 쭉 구경해. 그러고 나서 창의문 지나서 세검정 갑니다. 세검정 아직도 있어요. 세검정 길이라는 길도 있습니다. 세검정 가. 그 다음에 쭉 내려가가지고 또 탕춘대라는 곳에 가.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냥 이 사람의 여정들을 동그라미 치고 있는 겁니다. 여정 가서 뭐 했겠냐? 뭐 봤겠지. 좋았겠지. 그러니까 썼겠지. 안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특별한 묘사가 있는 게 아니면, 비유가 있는 게 아니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다만 이 사람의 여정을 따라가는 거를 평가원이 원하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다음 어디 가느냐면 삼계동 가요. 삼계동 갔다가 마지막에 어디 가냐면 백석실이라는 곳에 갑니다. 자, 여정 쭉 따라오고 난 다음에 뭐 나와?
삽입시 나와요. 수능에서 삽입시의 효과를 잘 물어보진 않을 테지만 우리는 그래도 삽입시의 효과를 정리는 해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로 쭉 산문이었는데 산문을 읽다가 갑자기 이런 삽입시가 등장하면 변화가 생기죠. 글의 흐름에 변화가 생겨. 변화가 생기면 이 독자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시킬 수 있다. 이런 장점이 하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정서나 심리를 함축적으로 한 번에 전달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삽입시의 효과 같은 것들은 내신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했고요. 진짜 빠르게 하고 있는데도 시간이 좀 부족하네. 오케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극수필 7 가겠습니다. 자, 극수필 7 보시면 해갑wak인데 역시나 별표 3개 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면 우리 얼마 전 수능에 같은 말 반복됐던 지문 기억나나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는 것보다 낫고 뭐 이런 거. 그런 글들이 이제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 일어나면서 딱 보기 싫어지거든요. 이거 좀 비슷해. 뭐 큰 것을 크게 느끼면 작은 것을 작게 느끼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좀 중요하고, 해갑와의 뜻이 뭐냐면 제목에 있는 해갑와 개딱지 같은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빵깨 같은, 빵깨의 껍질 같은 집. 그러니까 작은 집이란 뜻이야. 작은 집. 근데 뒤에 기라고 붙었잖아요. 이것도 하는 김에 정리 조금만 해봅시다. 제일 먼저 무슨 설 이렇게 나온 거 있죠. 무슨 설. 제일 많이 보지. 요거 이제 사물의 이치, 깨달음, 이런 것들 위주로 작성해서 교훈을 주는 글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고전수필이 수능에 출제되려면 뭐가 항상 있었어야 됐다? 교훈. 그래서 수능에 무슨 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기 있죠. 기. 무슨 기. 이건 이제 어떤 사건 혹은 경험, 이것에서 오는 감상 그리고 교훈을 전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해갑와 기에도 뭐가 있어? 교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별표 3개 치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무슨 논 혹은 론이라고 나오겠죠. 요거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앞에 거는 사물 혹은 사건 경험 이런 게 있었다면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고 그것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논리적인 어떤 사리를 밝히는 것을 논이라고 합니다. 다음 잘 안 나오는데 무슨 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서간문이라는 뜻이거든요. 서간문이 아니라 서문. 서문이 뭐냐면, 왜 글 같은 거 쓰고 내가 뭐 소설 한 편 썼어. 그럼 내가 도연이한테 제일 먼저 보여줘. 도연아, 내 소설 어떤지 한번 봐주라. 그리고 네가 서문 좀 써주면 안 돼? 이러면 도연이가 이제 제일 먼저 이 글을 읽어봤잖아. 그러면 제일 글 앞에다가 도연이가 뭐 글을 써주는 건데, 뭐 이 글 너무 좋아요 이런 글을 써준다거나, 송시율 진짜 좋은 사람이고 글 잘 쓰는 사람이에요 이런 내용을 써주겠지. 그래서 써보면 뭐 글의 성격을 알려주거나 혹은 글의입니다. 제가 바빠서 작가에 대한 감사 혹은 존경심,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글은 따로 있고 그 글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 서문으로 작성해 줄 때 무슨 서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록. 얘는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배우는 기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뭐가 좀 차이가 있냐면 조금 더 객관적이고 조금 더 사실적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해갑과 기에서 주는 교훈은 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내면의 충실함입니다. 내면의 충실함. 해볼게요. 중요하니까 조금 읽겠습니다. 자, 옛날에 제왕 중에 띠뿔이 아니고 띠풀을 자르지 않고 흑계단 딱 3개만 둬서 거처로 삼은 사람이 있었대. 소박하제? 왕인데 소박한 거처를 삼은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뒷사람, 그 뒤를 이어받은 왕은 그것이 너무 작다고 여겨서 그것을 넓히게 하였다. 근데 그 넓혀놓은 것을 받은 뒷사람이 또 작게 봐서 더 크게 만들어라고 했던 일이 있었다 이거야. 됐지? 똑같은 제왕이었지만 거처가 이렇게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된 걸까? 띠풀로 지붕을 만들었는 그 집은 소박했고 계단은 누추했어. 해와 달과 별자리 역상이 물과 땅에 나란히 미쳐서 천하를 사람에게 주는 것은 모두 큰 정치인데 그럼에도 이곳에서 명령하기에 충분하였으나 이건 거야. 집 크기가 뭐가 중요하냐 이야기하는 거야. 집이 크든 작았든 간에 정치는 똑같은 큰 정치였고 그곳에서 명령하기에 충분했는데 뭐야? 그는 자금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 결론부터 말하면 생각해봐요. 내 집이 작다고 생각하면 키우고 싶죠. 근데 내 집이 작다고 생각하지 않아. 자금을 알지 못해. 우리 집이 작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럼 그거 넓히고 싶어? 안 넓히고 싶어? 안 넓히고 싶어요. 오케이? 자, 뒤에 거. 그 궁전이 높고 장대하고 화려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조금만 더 읽어보면 그 욕심을 능히 다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뭐야? 흠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돼? 자꾸 더 크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야. 자, 작은 줄을 모르면 큰 것이 됩니다. 대저, 어찌 이미 크다고 여기면서 오히려 키우려 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 큼을 알지 못함은 이것을 작다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어찌 이미 작게 여기면서 그것을 크게 하려는 자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이 글을.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쭉쭉 읽잖아? 정신 나가버려요. 크고 작고 작고 크고 이지랄 하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제가 말하는 거 다시 한번. 우리 집이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집을 더 큰 집을 원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집이 작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더 큰 걸 원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이제 이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뒤에 건 안 읽고 제가 설명할게요. 자, 친구 여기 나오는 홍언명이라는 친구가 이 글을 쓴 김석주에게 나 집 지었다. 우리 집 이름은 해갑와야 하면서 우리 집에 대한 글을 좀 써줄래 하고 말을 했다는 거야. 해갑와가 보니까 개딱지라는 작은 집을 의미한다는 거지. 그래서 친구에게 김석주가 이런 말 합니다. 너 진짜 너네 집이 작다고 생각해? 너네 집은 작은 게 아니야. 너는 선비인데 집이 크고 작은 게 뭐가 중요해? 그 안에서 선비로서 네가 원하는 응당, 네가 해야 되는 것은 더 큰 꿈을 갖는 것이지. 네가 큰 꿈을 품어서 지낸다면 옛날에 중국의 제왕도 요만한 집에서 그 큰 정치를 했던 때가 있는데 그냥 일개 선비인 네가 왜 크고 작음을 논하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집을 크고 작고로 구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응당 너는 선비니까 집 크기가 아니라 그 집 안에서 네가 갖고 있는 이 학문적인 포부가 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글을 쓴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이야기들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이거 집에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꼴랑 여기까지인데 집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집이 크니 작니를 따질 게 아니고 그 집안에서 학문적으로 생각하는 너의 그 마음을 넓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갑와라고 생각하지 마. 뭐 이런 이야기를 쓴 겁니다. 됐죠? 마무리합시다. 극수필 8. 여기는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이상 다들 아시죠? 날개 쓰신 분. 근데 실제로 이제 시인 이상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요양하려고 평안남도 성천이라는 곳에 가셔서 이 글을 쓴 거야. 근데 이상은 굉장히 도시에서 지냈던 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에게 평안남도는 굉장한 산촌인 거야. 그래서 그 산 꼴짜기에 가가지고 쓴 글이야. 그냥 도시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지. 뭐를?
산촌의 정경. 이걸 쓴 겁니다. 정경입니다. 정경. 산촌의 정경. 근데 어떤 방식으로 썼느냐면 글을 읽어보면 정형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처럼 썼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어떻습니다. 산 크고 뭐 공기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쓰는데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는데 특이한 거 딱 하나만 이야기해보면 시작부터 보시면 향기로운 MJ위의 미각을 잊어버린 지도 20여일이나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에게 우리는 이런 영어를 사용하는 글들이 익숙하죠. 근데 이때 당시에만 해도 글에다가 이런 MJB라거나 이런 영어스러운 표현을 많이 넣는 것들을 굉장히 모던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모던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산촌의 정경을 표현하는 글이잖아. 시골 골짜기를 표현하는 글을 굉장히 모던한 말투를 써서 글을 썼다는 것이 특이한 지점. 그거 외에는 그냥 읽어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진짜 그냥 뭐 여러 가지 비유적 표현을 써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산촌이 어떠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에게는 어때? 낯설게 느껴지지? 그리고 그런 이미지들을 근대적이고, 그러니까 모던하고 근대적이고 약간은 영어를 많이 써서 이국적인 이미지로 썼다. 그 정도가 유명한 것이 이상희 산촌여정 되겠습니다. 꼭 읽어보셔야 돼요. 오케이, 딱 55분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